늙어봤자 얼마나 늙겠어 뭐 이런 거지. 이 액수는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구한하자가 왔어요.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또 욕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법무과 승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 은퇴연구소의 김동엽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은퇴 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좀 관심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문제, 은퇴 후에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그 패널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부터 듣자면 은퇴 후에 돈 걱정 어떠신지요? 이 상황이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모든 다른 이야기에 비해서 또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솔직히 뭐 누구든지 다 돈 걱정을 하지 않나요? 네, 그럼요. 전 사실 기준을 정하는 데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제가 이제 결혼 생활 19년이고 애를 19년째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에 애들한테는 이제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는 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아빠 엄마가 해온 돈은 우리를 위해서만 쓸 것이다. 다 쓰고 이제 주지도 않을 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과연 내가 실현 가능할까? 과연 이 돈을 나만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다가 얘네들한테 뺏기지 않을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뺏길 수 그런데 그거가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퇴 이후 돈인데, 사실 저하고 남편은 우리 둘만 먹고 사는 돈은 크게 걱정이 없는데, 이 나머지 자녀와 관련된 돈을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좀 세워야, 독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요새 현실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시니까 저도 진짜 나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네요. 다 침묵하게 되잖아요. 돈 문제 딱 물어보면.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먹고 살 만큼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또 욕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의 문제가 돈 문제랑 또 바로 연결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퇴 후의 자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관형 자산이 있고 하나는 우물형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관에다가 이렇게 재산을 넣어놓으면 그 돈을 이제 내가 생활하면서 뺏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수명이 짧을 때는 괜찮았어. 고관이 비는군요. 예, 근데 또 고관을 다 열어봤는데 문이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살아있어. 너무 오래 살아. 근데 고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관에 가득 차서 기분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물형 자산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보면 이렇게 내다보면 얼마 있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는데, 이 우물형 자산은 마르지 않는 계속 우물이군요. 나오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근데 이 우물형 자산에 문제가 또 있어.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가 문제야. 고관하고 우물을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놓고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우물형 자산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연금 형태로 종신토록 나오게 있는 자산이고, 이 고관에 들어있는 자산이 쌓여있는 자산들의 덩어리인데, 이 둘을 참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는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는 국민연금 있고 퇴직연금 있고 개인연금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 것 같은데, 문제는 큰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간병을 앓을 경우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 액수는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퇴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모든 것들이 안개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겁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정된 생활비는 그래도 약간 모자란 컨트롤해서 쓰거나 줄여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치매나 뭐 중대질병 같은 것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의외로 큰 돈이 들어갔을 때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낙관성 편향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뭐 파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거는 나중에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의 필요 자금이라는 걸 나름 생각해보고 그 필요 자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고 그러면 부족한 건 얼마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은퇴 후 필요한 자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저 같은 이제 강의 같은 데 네네.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생활비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보통 서너 분한테는 물어봐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250에서 300 사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으면 근거는 없어요. 몰라요. 막연해요. 그냥 옆에서 250, 300 하니까 그냥 신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해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빈종일록 한번 써보세요라고 이야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 달에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먹는 데 들어가는 식비. 근데 이게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하고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계산해 보면 뭐 집에서 해먹고 그래서 한 끼에 5,000원이라도 세 끼면 15,000원이고 둘이 먹으면 3만 원이고 일주일이면 21만 원이고 한 달이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 돈 가까이가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옷 입을 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차, 자동차 운행비, 예를 들어 2000cc급 자동차 하나 리스해서 쓰면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안 쓴다는 말은 안 해요. 스마트폰 쓰시고 배우자도 쓰시고 넷플릭스 좀 다운받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들어가거든요. 지금 막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건강보험료. 이것저것 막 하고 이제 나가서 용돈을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 20,000원만 써도 이 돈은 들어가는 거 5, 60만 원이고 배우자도 쓰면 그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칸을 나눠서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그게 그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만큼 한번 줄여보라고 그러면 그 크기만큼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물처럼 돈이 나와야 돼요.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 우물처럼 나와야 되는 돈들이 얼마인지를 한번 좀 카운팅을 해보시고 그 크기만큼의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들이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되게 실리한 질문인데요. 듣다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돈만큼 사는 것이냐, 살 수 있는 만큼 돈을 마련하는 것이냐.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혹시? 지난달에 일본 여행 가지 말라고 막 네. 난리가 나 있을 때 네. 그 조금 전에 일본을 갔다가 왔는데 그때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봤는데 50대부터 시작하는 돈 문제, 돈 관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50대의 돈 관리는 기존하고 다르대요. 일단 50대가 되면 퇴직할 때까지 자기 캐시플로우를 쓸 수 있대요.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그걸 딱 써놓고 돈을 소득의 크기에 맞춰서 지출하라는 게 1번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전에 저도 이제 은퇴 설계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얼마 정도 필요할 건지 생각하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지금의 은퇴 설계 패러다임은 내가 갖출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먼저 생각하고 그 돈의 규모에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살 수 없겠다 판단하면 지금부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서 몸을 만드는 과정. 네, 그래서 은퇴도 준비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은퇴 설계라고 한다면 굉장히 겁을 주는 공포 마케팅을 많이 사용했어요. 당신이 은퇴 이후에 얼마를 쓰기 위해서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빨리 만들라. 근데 그게 아니라 10억 만들기, 뭐 만들기.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은퇴 준비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때 필요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이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거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은퇴 후의 삶의 지향성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로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저는 이제 후자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삶 자체를 그렇죠.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예쁜 할머니를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살을 빼면 좀 뭐든지 울 수 그래서 있고. 삶의 지향성 자체를 먼저 점검하는 거. 내가 얼마 필요하다라는 그 돈을 먼저 점검하는 것보다는 나는 은퇴 이후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지향성을 먼저 점검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니멈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뭐냐 그러면 노인홈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주거할 곳 노인홈에 들어갈 보증금을 목돈으로 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비만큼의 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럼 최악의 경우라도 그거는 감당이 되니까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에 그러니까 미니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게 됐으면 조금 더 크게 좀 설계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가보면 그러니까 너무 겁먹고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피로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피로 자금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자기의 삶의 지향성,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념,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난 사실 뭐 몸빼바지 입고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책도 보고 나름 예쁘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컨트롤 할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그 의료 간병 자금일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은퇴 준비를 30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0대 중반에 이제 저희 셋째를 낳았는데 제가 부하나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나에게도 어떤 일이 무조건 닥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전쟁 나면 총알이 나는 피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안 피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험과 연금을 준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상담을 했더니 제가 60세에서 65세까지 돈을 부어야 그 이후 30-40년을 살 수 있는 돈이 겨우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의 저는 대부분을 이제 연금과 보험으로 하고 아직도 이제 10년, 15년 더 부어야 되는데 이제 붙자마자 또 이제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필요자금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인데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늦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은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해야 할 것은 30대 중반부터 저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보다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좋죠. 네, 신입사원부터. 네, 우리 아까 지금 의료와 관련한 간병자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자체가 제 인생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제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부모님께서 자산이 한 6억 정도가 되세요, 두 분이. 6억 정도 돼서 어떤 상담을 하러 오셨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1, 2층은 렌트를 해주고 계셔서 그 임대료 수익과 자기들이 이제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아들 내외가 집을 사내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깽판을 부린단 말이죠. 그거 경제적 학대인데. 네, 맞아요. 경제적 학대인데. 학대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상담하는데 부모님의 얼굴에 뭐가 써졌냐 집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저한테 상담을 오신 거는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맨 먼저 해야 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에는 지금 당장 본인들이 건강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빚을 내서 집 사주면 자녀들을 살 수 있게 할 것 같은 막연한 기대, 자신감이 있지만 당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 보셔라. 한 달에 얼마 필요하냐. 그런데 이 필요한 돈을 과연 몇 년 동안 본인들이 버실 수 있겠냐. 최소 10년, 더 많으면 뭐 70대까지 번다면 15년인데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간병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집을 사주겠다고 지금 깽판을 부리는 자녀가 과연 간병비를 대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얘기는 매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잔인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객관적이어야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자금이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 살 것이냐 뭐 어쩔 것이냐 답은 그냥 하나입니다. 맞춰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뭐 나중에 가고 뭐 어디 가고 하는 거 정말 우리의 로망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접을 수 있는 건 접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부터 계산을 해서 저축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되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맞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경제적 학대가 바로 그런 건데 이 학대라는 단어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사실 부모에게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안 갚거나 자꾸 조르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집을 사내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거나 이런 게 모두 다 사실은 그 학대인데 저희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이 살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 일들이 법률적 많이 상담은 해봤죠. 너무 많이 네.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필요자금이 어느 정도이냐는 개인적 차이도 있지만 이런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밖에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요자금과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 자금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뭐가 생기냐 그러면 이 내라는 놈은 저축하기를 싫어해. 아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면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 뇌파랑 10년 뒤에 나를 생각할 때 뇌파가 다르대요. 오히려 10년 뒤에 나를 생각할 때 뇌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뇌파랑 같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축하는 거는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줌마가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는 게 특히 노후 대비 저축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내가 살아 있을까? 라는 생각하잖아 대부분. 두 번째는 제가 돈을 맡기면 쟤는 괜찮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늙어봤자 얼마나 참 늙겠어. 이런 거지. 어려운 게 그래서 이 뇌를 속여야 돼요. 뇌를. 그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바타를 만들어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10년 뒤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걔가 내가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살짝 웃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쓴다라고 하면 인상을 확 찡그리게 만들어 놓어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줄 때마다 얘가 계속 웃는 건가요? 그렇죠. 저축 금액을 이렇게 늘리면 싹 웃고 이쪽으로 줄이면 싹 찡그리게 해놓고 그거를 저축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장난을 치게 해놓으면 희한하게 저축 금액이 늘어난대요. 우리 자녀가 돈을 준다고 할 때 팍 인상을 쓰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렇게 저축을 하려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자기 내부적인 갈등들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장치들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장치를 쓰는 게 좋아요. 일단 저축했다가 중간에 찾았을 때 불편하게끔 돼 있는 것들 장치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연금 상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상품들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지 수수료를 그래서 높이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럼 소장님께서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준비 그러니까 자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누구나 현재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삶보다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자원이 다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현재와 미래로 나누려고 하니까 당연히 현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런데 미래의 삶도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는 모르겠지만 우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형 자산이 어떻게 보면 연금형 자산이고 연금 자산은 사회 초년생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를 잠깐만 보시겠어요? 준비자금일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형 자산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게 공적연금. 네, 공적연금은 뭐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그런 공적연금이 있고 나중에 만 65세가 되면은 나라에서 기초연금이 나오잖아요. 네, 기초연금 모두나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초연금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거라면 그 위에 퇴직연금.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닐 경우에 회사에서 옛날에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DB나 DC나 뭐 이런 것들 아마 말은 어렵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퇴직연금 그리고 요즘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세액공제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금 제도가 저 좀 있고요. 세액공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도가 올해부터 내년 바뀌잖아요. 개편안 네, 보니까 개편안 좀 더 바뀌어요. 늘려준답니다. 네, 네. 50세 이상은 200만 원이 더 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 연금도 세액공제되는 연금 저축이 있을 거고, 뭐 보험사의 연금 보험이 있을 거고, 그런 게 3층 연금 제도가 돼서 연금을 켜켜이 쌓는 거죠. 근데 켜켜이 쌓는데 그 연금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사층밥을 지어야 된다더라고요. 네, 이제 네. 5층밥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할 수가 있는데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장 보편화된
돼서 얘기하는 게 주택연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바탕으로 연금을 쓸 수 있는 거. 근데 주택연금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족하면 저도 주택연금 쓸 생각이고, 그래서 주택연금을 쓸 수가 있고, 또 뭐 농지가 있는 분들은 농지연금 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농지연금은 그렇게 자식들이 반대를 많이 한대요. 그 나중에 자기 거 되는 건 안 되니까. 부모의 재산이 그러니까 문화마다 좀 다른데 부모의 재산이 내 것처럼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죠. 어쨌든 연금 자산이 켜켜 있었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면 오칭이 뭐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우물형 자산을 많이 갖추려면 켜켜이 얼마나 쌓아가느냐. 그 켜켜이 쌓는 거는 이 연금형 자산은 시간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30대 중반부터 거의 끝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다 쌓고 나면 내가 쓸 돈이 어딨냐고요. 아니 이제 그게 쓸 돈으로 나오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이 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구나. 저는 진짜 엄청 쌓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정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지연금 할 때 왜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이거 나중에 넣어줄게 얘기 부모님한테 하시지 말라고 강의해 드려요. 왜냐면 네, 그 얘기를 맞아요. 하는 순간 애들 머릿속에 기대. 그건 내 거야. 맞아. 그건 부모님께 기대. 아니고 내가 받은 거. 그래서 기대가 생기니까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고 아까 유언 얘기 왜 우리 지난번에 하셨는데 그 유언 내용도 가능하면 공개하지 말라. 물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넣어주고 다음에는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언제든지 있지만 수정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퇴 후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필요자금에 대한 것이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우물형, 그다음에 이제 고관형, 균형 있게.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은퇴 후의 경제 준비는 일단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력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 재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잘 갖는 거,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냉정해져라. 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돈을 준다고 할 때 팍 인정해 주세요. 지금의 은퇴 설계 패러다임은 독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유튜브를 하려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